말 잘 들으면 같이 자줄게. 나른한 오후의 정적을 깨부수는 건 쇳소리가 섞인 도발적인 한마디였다. 향내음과 찬물 끓는 소리만이 가득해야 할 고즈넉한 찻집. 무심제 무신자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비웃음 가득한 푸른 눈동자가 찻잔을 닦던 김민준의 무표정한 얼굴에 꽂혔다. 그녀는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소속 에바로스토바 대위였다. 군복 대신 몸에 딱 붙는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과 오만함은 감출 수 없었다. 그녀의 뒤에선 건장한 부하 서너 명이 낄낄거리며 이 모욕적인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거친 군화는 정갈한 다다미방의 분위기를 난폭하게 짓밟고 있었다. 못 들었어, 이봐. 찻집 주인장. 당신이 내 말만 잘 들으면 오늘 밤 내가 특별히 당신과 뜨거운 시간을 보내주겠다고. 에바가 영어로 짓거리며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까딱거렸다. 민주는 대답 없이 찻잔을 마저 닦았다. 물 한 방울, 먼지 한 톨 남기지 않는 그의 손놀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그 안에 깃든 절제된 힘은 보는 이를 압도했다. 그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선 등대처럼 주변의 소란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태어남이 에바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다. 그녀는 군인 가문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무시당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명령 한마디에 최정예 부대원들이 목숨을 걸었고 그녀의 눈짓 하나에 남자들은 굴복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양의 작은 나라, 낡아빠진 찻집에 평범해 보이는 남자가 자신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었다. 이봐,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한국 남자들은 다 이렇게 느려터지고 답답한가? 아니면 내 제안이 너무 황홀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건가? 에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175cm가 넘는 큰 키에 탄탄한 근육으로 다져진 몸은 위협적이었다. 그녀는 성큼성큼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녀는 분명 온 힘을 실어 밀었는데 민준의 몸은 바위에 부딪힌 것처럼 미동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손바닥만 얼얼했다. 민준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가 에바를 담았다. 그 눈에는 분노도 당황도 없었다.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바라보는 듯한 무심함. 혹은 그보다 더 깊은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손님, 차가 다 식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목소리가 에바의 마지막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이 남자는 자신을 여자로도 군인으로도 심지어 위협적인 존재로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저 차나 마시고 떠나야 할 손님으로만 여기고 있었다. 이 개자식이 에바의 주먹이 날아갔다. 델타포스에서 단련된 남자의 턱뼈를 부술 수도 있는 빠르고 강력한 스트레이트였다. 부하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하지만 민주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에바의 주먹이 자신의 얼굴에 닿기 직전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고개를 살짝 비틀었다. 동시에 차를 따르던 그의 왼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에바의 손목을 가볍게 감싸 쥐었다. 아프지 않았다. 하지만 에바의 주먹은 마치 거대한 벽에 막힌 것처럼 그 자리에 멈췄다. 그녀가 힘을 주어 빼내려 했지만 그의 손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지 않으면 찻잔을 제대로 들 수 없습니다. 민주는 유도나 합기도의 원리처럼 그녀가 앞으로 쏠리는 힘을 그대로 이용해 그녀의 몸을 살짝 돌렸다. 에바는 자신의 힘에 못 이겨 비틀거리며 한 바퀴 돌았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민준에게 등을 보인 채 팔이 뒤로 꺾여 있었다. 굴욕적이었다. 민준은 그녀의 관절을 꺾지 않았다. 고통을 주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스스로 균형을 잃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이 모든 과정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다. 부하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건화 에바가 몸부림쳤지만
민준의 손은 그녀의 몸에 있는 어떤 급소를 누르고 있는지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통제력이 담겨 있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귓가에 닿았다. 여기는 싸우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곳입니다. 대위님,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계급을 불렀다. 그는 그녀의 군인다운 자세와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을 보고 이미 그녀의 신분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에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남자는 평범한 찻집 주인이 아니다. 그의 눈빛, 그의 움직임,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기술. 이것은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뼈에 새겨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다도는 상대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차를 내어준 사람에 대한 존중, 함께 차를 마시는 공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말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좋은 차 맛을 느낄 수 없지요. 민준이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에바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떤 욕설도, 어떤 위협도 이 고요한 남자 앞에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부하들이 경외와 약간의 공포가 섞인 눈으로 민준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고 봐. 이 모욕, 반드시 갚아줄 테니. 에바는 마지막 자존심을 긁어모아 한마디를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찻집을 뛰쳐나갔다. 부하들도 허둥지둥 그녀의 뒤를 따랐다. 요란한 군화 소리가 멀어지고 찻집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민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에바가 엎지른 찬물을 행주로 조용히 닦아냈다. 그의 눈빛의 순간 서늘한 빛이 스쳤다 사라졌다. 그는 그녀의 귀 뒤쪽에 새겨진 아주 작은 문신을 보았다. 검은 뱀이 칼을 휘감고 있는 문양. 그것은 러시아 최정예 특수부대 자슬론의 비공식 상징이었다. 미군 대위가 왜 저런 문신을 하고 있을까? 그의 시선이 찻집 구석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으로 향했다. 화면 속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이는 국제 범죄 조직 케르베로스로 인해 경찰과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동유럽 출신 용병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민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의 평화로운 일상에 지우고 싶었던 과거의 피비린내가 다시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과연 이들의 위험한 인연은 어떻게 될까요? 거만한 미군 장교와 정체를 숨긴 전직 특수요원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에바 로스토바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무심제의 낡은 목조 대문을 박차고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뺨을 태울 듯한 수치심과 굴욕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뒤를 따르던 부하들은 감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다. 그들 역시 방금 전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과 경외가 뒤섞인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델타포스 최정예 요원들이 이름 모를 동양의 찻집 주인 하나에게 완벽하게 압도당한 것이다. 그것도 무력 충돌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우아하고 절제된 움직임 하나의 말이다. 대위님, 괜찮으십니까? 한참 만에 부하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에바는 돌아보지도 않고 쏘아붙였다. 뭐가 괜찮아, 방금 못 봤어, 그 자식이. 그 자식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마음속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김민준. 그녀는 그 남자의 이름을 곱씹었다. 그의 무심한 눈빛,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던 그 여유로운 태도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오만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불안감까지도. 오늘 훈련은 취소다. 각자 흩어져서 쉬도록. 내일 아침 6시까지 부대로 복귀해. 하지만 대위님, 단독 행동은 위험합니다. 상부의 지시가 닥쳐 내 명령이야. 지금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에바는 고함을 지르며 부하들을 쫓아버렸다. 혼자 있고 싶었다. 이 끔찍한 굴욕감을 씻어내기 위해선 술이 필요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망설임 없이 외쳤다. 강남으로 가주세요. 서울의 밤은 화려했다. 북촌의 고즈넉한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눈을 멀게 할 듯한 네온사인, 거리를 가득 메운 명품 브랜드, 그리고 활기차게 오가는 젊은이들. 이곳이야말로 에바가 익숙한 세계였다. 힘과 돈, 그리고 욕망이 지배하는 곳. 그녀는 강남의 가장 화려한 클럽 중 하나인 오닉스의 VIP 룸으로 직행했다. 귀를 찢을 듯한 음악 소리와 번쩍이는 조명이 그녀의 헝클어진 마음을 마비시켜 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쉴 새 없이 독한 칵테일을 들이켰다. 알코올이 혈관을 타고 흐르자 긴장이 조금씩 풀렸다. 그래, 별거 아니야.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야. 시골 찻집에서 이상한 무술 고수라도 만난 거겠지. 다시 만나면 반드시 박살 내주겠어.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술잔을 비웠다. 하지만 김민준의 그 깊고 고요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눈빛은 마치 그녀의 영혼을 발가벗기는 것 같았다. 그녀가 얼마나 공허하고 불안한 존재인지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매끄러운 영어를 구사하는 값비싼 수트를 차려입은 남자였다. 그는 자신을 해외 투자 컨설턴트라고 소개했다. 에바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남자는 끈질기게 그녀의 옆에 앉아 말을 걸었다. 그는 에바의 군인 신분을 칭찬하며 그녀의 아버지인 로스토바 장군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다. 경계심이 강한 에바였지만 술 기운과 남자의 능숙한 칭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남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에바는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이라고 생각했다. 시야가 흐려지고 몸에 힘이 빠졌다. 클럽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남자가 다시 돌아와 그녀를 부축했다. 많이 취하셨군요. 제가 호텔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에바는 저항하려 했지만 혀가 굳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몸이 솜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며 VIP 룸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그녀는 몇 명의 남자들이 자신들을 애워싸며 이동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경호원들처럼 보였다. 그들은 클럽의 소란 속으로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다. 클럽 뒷문으로 이어진 좁은 복도. 에바는 차가운 밤 공기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단순한 부축이 아니었다. 남자들의 손길은 단호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이것은 납치였다. 누구야? 너희들. 에바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지만 남자는 비릿하게 웃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로스토바 장군님께 안부 전해주시오. 당신의 몸값은 아주 비쌀 테니. 케르베로스. 그 단어가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오늘 오후 찻집의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그 이름. 에바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훈련받은 군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약에 취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무력한 여자일 뿐이었다. 남자들이 그녀를 검은색 벤 차량으로 끌고 가려던 순간이었다. 어둠침침한 골목 저편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달빛을 등진 그의 실루엣은 길고 고요했다. 낮에 보았던 그 헐렁한 개량 한복 바지 차림 그대로였다. 김민준. 그가 왜 여기에? 납치범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욕설을 뱉으며 민준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상관없는 놈은 꺼져.
죽기 싫으면.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으로 마치 밤 산책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시선은 총구가 아닌 절망에 빠진 에바의 눈동자를 향해 있었다. 그의 입술이 아주 작게 소리 없이 움직였다. 괜찮아. 그 입모양을 본 순간 에바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정체 모를 기대감과 안도감 때문이었다. 이 남자가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릴 것 같은 불길하고도 강렬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김민주는 사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 아니었다. 그는 에바 로스토바를 뒤쫓고 있었다. 그녀가 무심제를 뛰쳐나간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낡은 경보장치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귀 뒤에 새겨진 자슬론의 문신, 그리고 뉴스에서 흘러나오던 케르베로스라는 이름. 이 두 조각의 퍼즐이 그의 머릿속에서 맞춰지는 순간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케르베로스는 전직 동유럽 특수부대원들이 주축이 된 국제용병 조직이었다. 그리고 자슬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비밀스러운 러시아 대외정보국 SVR 소속의 특수부대, 미군 대위의 몸의 러시아 특수부대의 상징이라니. 그녀는 이중 스파이거나 혹은 케르베로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정보를 쥐고 있다는 뜻이었다. 과거 국정원 시절 하데스라 불리던 그의 감각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찻집 문을 닫고 그림자처럼 에바의 뒤를 밟았다. 그녀가 강남의 클럽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그는 클럽 주변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주시했다.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약에 취한 에바가 전문적인 움직임으로 무장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의 움직임, 시선 처리, 대형 유지 방식은 교본에 나올 법한 완벽한 납치 작전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또다시 눈앞에서 무고한, 어쩌면 무고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 끌려가고 있었다. 5년 전 베이루트의 어느 뒷골목에서 벌어졌던 그날의 악몽이 섬광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동료의 비명, 자신의 순간적인 망설임,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찾아왔던 끔찍한 정적. 안 돼, 이번에는.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골목 입구를 막아선 납치범이 총을 겨누며 경고했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총구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절망에 빠진 에바의 푸른 눈동자만이 보였다. 마지막 경고다. 꺼져. 납치범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그 순간 민준의 몸이 움직였다. 아니, 움직였다기보다는 사라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그는 한 발을 내디뎠을 뿐인데 10m는 좋게 되어 보이던 거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축지법처럼 비현실적인 움직임이었다. 총을 든 남자가 당황하여 방아쇠를 당기려던 찰나 민준의 손에 들려있던 무언가가 그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찻집에서 들고 나온 작은 조약돌이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약돌이 남자의 미간을 정확히 가격했다. 엄청난 고통에 남자의 눈앞이 번쩍였고 총을 쥔 손에 힘이 풀렸다. 민주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남자의 품으로 파고들어 총을 빼앗는 대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깊숙이 찔렀다. 으근 남자가 숨을 토해내며 무너졌다. 민주는 그의 목덜미를 손날로 내리쳐 완벽하게 의식을 끊어버렸다. 이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뭐야? 이 새끼 에바를 붙잡고 있던 다른 2명의 납치범이 경악하며 그녀를 밀치고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한 놈은 단검을, 다른 놈은 3단봉을 꺼내들었다. 민준은 맨손이었다. 그는 뒷걸음질 치는 대신 옆에 있던 대형 쓰레기통을 발로 찼다. 쾅. 쓰레기통이 굴러가며 단검을 든 놈의 다리를 쳤다. 놈이 비틀거리는 사이 민주는 3단봉을 든 놈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놈이 휘두르는 3단봉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팔뚝으로 받아냈다.
뼈와 쇠가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가 났지만 민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삼단봉을 잡은 놈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우두둑 비명이 터져 나왔다. 쓰레기통에 걸려 넘어진 놈이 일어나 단검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민주는 손목이 꺾인 놈을 방패 삼아 단검을 막았다. 푹 칼날이 동료의 어깨에 박혔다. 의학 비명이 뒤섞였다. 민주는 그 틈을 타 단검을 든 놈의 턱을 손바닥으로 올려쳤다. 뇌가 흔들리며 놈의 눈이 뒤집혔다. 에바는 벽에 기댄 채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민준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단 하나도 없었다. 그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낮에 찻집에서 보았던 힘을 흘려보내던 유려한 움직임과는 차원이 달랐다. 지금 그의 기술은 오직 파괴를 위한 것이었다. 찻집 주인의 탈을 쓴 하데스가 지옥에서 기어 나온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에바에게 약을 먹였던 리더 격의 남자가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보다 빨랐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삼단봉을 발로 차 올렸다. 공중으로 솟구친 삼단봉을 낚아챈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자의 손목을 향해 내리쳤다. 콰직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골목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4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신음하며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5년 만에 다시 맞는 피비린내였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전투의 흥분 때문이 아니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그를 덮쳐오고 있었다. 괜찮아. 에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바닥에 쓰러진 납치범들인가? 아니면 그들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보내버린 저 남자인가? 민주는 대답 없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다시 그 깊고 고요한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에바의 상태를 살폈다. 약 기운 때문에 동공이 풀려 있었지만 의식은 돌아온 듯했다. 일어설 수 있겠어? 에바가 벽을 짚고 겨우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경찰이 오고 있어. 이제 괜찮을 거야. 에바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다. 아니,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무슨 소리야, 저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야. 작전이 실패하면 흔적을 지우지. 그리고 이 소란을 듣고 오는 경찰이 진짜 경찰이라는 보장도 없어. 민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골목 양쪽에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급정거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경찰복이 아닌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기관단 총이 들려 있었다. 경찰이 아니었다. 케르베로스의 후속 부대였다. 젠장. 에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에바의 손목을 낚아챘다. 뛰어 그는 에바를 끌고 반대편의 더 좁고 어두운 골목으로 몸을 날렸다. 탕탕탕 소음기를 거친 총알들이 그들이 방금 서 있던 자리에 박혔다. 과연 두 사람은 서울의 미로 같은 뒷골목에서 도시 전체를 적으로 돌린 이 절체절명의 추격전을 벗어날 수 있을까? 강남의 화려한 불빛은 순식간에 등 뒤로 사라졌다. 김민준이 에바를 끌고 뛰어든 곳은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서울의 오래된 뒷골목이었다. 가로등 불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도시의 혈관과도 같은 미로. 이곳은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외부인에게는 완벽한 함정이지만 민준에게는 자신의 손바닥처럼 익숙한 영역이었다. 국정원 요원 시절 그는 이런 어둠 속에서 추격하고 잠복하고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하하, 더는 못 뛰겠어. 에바가 헐떡이며 주저앉으려 했다. 약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데다 익숙하지 않은 구두를 신고 전력으로 질주한 탓에 발목이 끊어질 듯 아팠다. 그녀의 폐는 불타는 것 같았고 머리는 어지러웠다. 엄살 피우지 마. 여기서 잡히면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거야.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거의 에바를 질질 끌다시피 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목을 쥔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뒤에서는 여러 명의 발소리가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었다. 놈들은 훈련된 용병들이었다. 쉽게 따돌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민주는 달리면서도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다. 낡은 담벼락, 버려진 상자들, 녹슨 철제 계단.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무기이자 장애물이고 탈출로로 보였다. 그는 달리던 길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 두 건물이 마주보는 좁은 틈새로 몸을 밀어 넣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비좁은 공간이었다. 이쪽이야. 에바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시궁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에서는 축축하고 미끈거리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녀는 평생 이런 더러운 곳에 발을 들여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안으로 끌어당겼다. 그들이 틈새로 사라지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들이 달리던 길을 쏜살같이 지나쳐갔다. 숨소리도 내지 마. 민준이 에바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속삭였다. 그의 몸이 그녀의 등 뒤에 완벽하게 밀착되었다. 좁은 공간 탓에 두 사람의 몸은 한치의 틈도 없이 포개졌다. 에바는 등 뒤에서 전해져 오는 그의 단단한 가슴과 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다. 이상하게도 시궁창 냄새와 공포 속에서 그의 존재감은 불쾌하기는커녕 오히려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졌다. 놈들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이제 괜찮. 에바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순간 민준이 그녀의 입을 더 강하게 막았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위쪽을 가리켰다. 건물 옥상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놈들 중 일부가 위에서 수색을 하고 있었다. 민준의 판단이 맞았다. 케르베로스는 입체적인 포위망을 펼치고 있었다. 아이시트. 민준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를 간지럽혔다. 에바는 숨을 참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옥상의 발소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민주는 천천히 손을 뗐다. 가자. 여긴 오래 있으면 안 돼. 그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움직였다. 권력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에바는 민준을 마음대로 희롱할 수 있는 강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의 손을 놓치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약자였다. 돈도, 계급도, 훈련받은 군사기술도 이 미로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오직 이 남자의 생존 본능과 경험만이 유일한 등불이었다. 왜 날 도와주는 거야? 걷는 도중 에바가 힘겹게 물었다. 내가 당신을 모욕했잖아? 그냥 내버려둬도 됐을 텐데. 빚을 졌으니까. 빚? 당신이 우리 가게 매상을 올려줬잖아. 비싼 차 마시고 돈도 안 내고 갔으니 내가 그 값을 해야지. 민준이 덤덤하게 농담을 던졌다. 에바는 그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눈에는 농담기 하나 없었다. 그의 눈에는 5년 전 베이루트의 그날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한참을 더 걸어 마침내 서울의 또 다른 얼굴, 낙원상가 뒤편의 낡은 주택가에 도착했다. 민주는 낡은 철제 대문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익숙하게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겉보기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폐가였지만 내부는 의외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국정원 시절 그가 사용하던 비밀 안전가옥이었다. 여긴 당분간 우리가 머물 곳이야. 적어도 오늘 밤은 안전할 거야. 민주는 문을 잠그고
창문의 덧문을 내려 완벽하게 빛을 차단했다. 그는 낡은 소파에 에바를 앉히고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발목 좀 보자. 그는 말없이 에바의 구두를 벗겼다. 그녀의 발목은 퉁퉁 부어 있었고 발 뒤꿈치는 다 까져 피가 맺혀 있었다. 민주는 능숙한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에바는 아무 말 없이 그가 하는 양을 쳐다보았다. 한때 자신이 경멸했던 그 손이 지금은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있었다. 왜 아까부터 반말이야? 에바가 뜬금없이 물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당신 계급장은 아무 소용없어.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 민준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의 말은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에바는 그 안에 담긴 진의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녀를 살리겠다는 책임감의 표현이었다. 내 채널은 다 막혔을 거야. 부대에 연락해도 소용없어. 알아. 내부에 쥐새끼가 있겠지? 당신 동선과 보안 코드를 케르베로스에 넘긴 놈. 어떻게 그걸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정확하게 당신 혼자 있는 시간을 노릴 리가 없으니까. 우린 지금 완벽하게 고립됐어.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둘뿐이야. 민준이 붕대를 다 감고 일어섰다. 그는 부엌으로 가먼지 쌓인 주전자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에바는 소파에 앉아 욱신거리는 발목을 매만지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넓은 등은 산처럼 듬직했다. 하지만 그 등 뒤에 얼마나 깊은 상처와 고통이 숨겨져 있는지 그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차 한 잔해. 몸이 따뜻해질 거야. 민준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건넸다. 무심지에서 마셨던 그 향긋한 국화차였다. 에바는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남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케르베로스의 그림자는 이 낡은 안전가옥을 향해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과연 이 위태로운 평화는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안전가옥의 공기는 무겁고 고요했다. 낡은 덧문 틈으로 새벽의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지만 바깥 세상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섬처럼 느껴졌다. 에바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김이 나는 국화차를 천천히 마셨다. 차의 온기가 꽁꽁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었다. 그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김민준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자는 것 같기도 하고 명상을 하는 것 같기도 했다. 숨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온몸의 신경은 날카롭게 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젯밤의 일들은 마치 악몽 같았다. 클럽에서의 무력감, 골목길에서의 공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했던 민준의 모습. 그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차를 내릴 때는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고 고요했지만 적 앞에서는 지옥의 불길처럼 뜨겁고 잔인했다. 그 극단적인 대비가 에바를 혼란스럽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강렬하게 끌어당겼다. 왜 그렇게 쳐다봐? 내 얼굴에 뭐 묻었어? 민준이 눈을 뜨지 않은 채 물었다. 에바는 깜짝 놀라 시선을 피했다. 아니. 그냥 당신 정체가 뭔지 궁금해서. 보다시피 그냥 찻집 주인이야. 과거의 직업이 좀 험했을 뿐이고 험한 정도가 아니잖아. 그건 거의 학살이었어. 당신 사람 죽여본 적 있어? 에바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는 새벽빛을 받아 짙은 회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피로감이 어려 있었다.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 어젯밤에도 그랬고. 하지만 할 수 있잖아. 마음만 먹으면. 그래. 민준의 짧은 긍정은 그 어떤 긴 설명보다 더 무겁게 에바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살인이라는 경계를 넘어본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이었다. 에바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배고프지 않아 민준이 화제를 돌리며 일어섰다. 그는 낡은 찬장을 뒤져 통조림 몇 개와 오래된 라면 봉지를 꺼냈다. 먹을 게 이것밖에 없네. 미슐랭 스타 셰프의 요리는 아니지만 죽는 것보단 나을 거야. 그는 능숙하게 불을 피우고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에바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통조림 햄을 굽고 라면에 파를 썰어 넣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등, 근육, 칼을 쥔 손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전문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당신 이름이 김민준. 맞지 응? 나는 에바야. 에바 로스토바. 그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통성명을 했다. 민준은 대답 없이 햄을 뒤집으며 피식 웃었다. 알아. 당신 신상 정보는 어젯밤에 이미 다 털었어. 뭐 어떻게 국정원에 아는 후배가 하나 있거든? 당신 이름이랑 계급, 그리고 최근 동선까지. 당신 아버지 로스토바 장군이 LGM 방산 비리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까지도. 민준의 말에 에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LGM 스캔들은 미 국방부를 뒤흔든 희대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의심받고 있었다. 그래서 케르베로스가 당신을 노린 거야. 장군을 압박하기 위한 가장 좋은 카드니까. 당신은 아마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 전에 제거될 가능성이 높아. 입막음을 위해서.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결백해 함정에 빠진 거라고 에바가 소리쳤다. 그걸 나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 중요한 건 케르베로스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당신 부대 내부에 있는 쥐새끼도. 민주는 끓는 라면을 그릇에 담아 에바 앞에 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에서는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났지만 에바는 숟가락을 들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믿었던 조국, 존경했던 아버지, 생사를 함께했던 동료.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배신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먹어. 일단 살아야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든 쥐새끼를 잡아내든 할 거 아니야.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설득력이 있었다. 에바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눈물이 핑 돌았다. 배가 고파서인지 서러워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면서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식사가 끝나자 민주는 구급상자를 다시 가져왔다. 윗옷 벗어. 뭐 어젯밤에 끌려가면서 등에 상처 입었어. 내가 봤어. 소독해야 돼. 덧나면 골치 아파. 에바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의사처럼 진지하고 사무적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상의를 벗었다. 등에는 끌려가면서 긁힌 길고 붉은 상처가 나 있었다. 민주는 소독솜으로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뜨거운 맨살에 닿는 순간 에바는 움찔했다. 가만히 있어. 좀 따가울 거야.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에바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통증보다 더 그녀를 긴장시킨 것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숨결과 체온이었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 앞에서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있어 본 적이 없었다. 그것도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경멸했던 남자 앞에서. 다 됐다. 민준이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거즈를 붙여주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에바는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낯선 감정이었다. 공포와는 다른 미세한 떨림과 기대감이 섞인 그때였다. 밖에서 아주 희미하게 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리지 지금 새벽인데? 에바가 의아한 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고 창문 틈으로 다가갔다. 저것은 진짜 새소리가 아니었다.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특수 음파 장치를 이용한 접선 신호였다. 그것도 최악의 상황을 알리는 비상신호. 젠장. 여기까지 어떻게? 민준이 낮게 욕설을 뱉었다. 그의 아는 후배가 보낸 신호였다. 안전 가옥이 노출됐다. 즉시 탈출하라. 무슨 일이야? 에바가 긴장하며 물었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걸 들켰어. 놈들이 오고 있다. 민주는 재빨리 방안을 훑었다. 출구는 단 하나. 현관문뿐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놈들이 포위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그의 시선이 방구석의 낡은 벽장에 멈췄다. 이리 와. 시간이 없어. 그는 에바를 끌고 벽장으로 향했다. 벽장 안쪽 벽을 밀자 끼익 소리와 함께 벽이 돌아가며 어두운 통로가 나타났다. 오래된 주택과 지하를 연결하는 비밀 하수도였다. 따라와. 꽉 잡아. 민준이 먼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에바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통로로 사라지자마자 안전가옥의 현관문이 거대한 충격과 함께 부서져 나갔다. 중무장한 케르베로스 요원들이 눈을 번뜩이며 쏟아져 들어왔다. 과연 두 사람은 이 지하의 미로를 통해 다시 한번 죽음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지하 하수도의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코를 찌르는 하수구 냄새와 곰팡내,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부패한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에바는 구역질을 참으며 민준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한 줄기 빛도 없는 완벽한 어둠 속에서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앞서가는 그의 존재뿐이었다. 발밑에서는 시궁쥐들이 찍찍거리며 달아나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참아. 민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유일한 위안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허리를 숙인 채 좁은 통로를 한참이나 걸었다. 위에서는 간간히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놈들이 안전가옥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소리였다. 마침내 민준이 멈춰섰다. 그는 벽의 한 부분을 더듬더니 숨겨진 레버를 당겼다. 끼익. 낡은 쇠 마찰음과 함께 그들 옆에 벽이 열리며 희미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곳은 오래된 상가 건물의 보일러실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지하 미로를 빠져나온 것이다. 하. 살았다. 에바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땀과 오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아직 아니야. 민주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보일러실의 작은 창문 틈으로 바깥을 살폈다. 밖은 평범한 시장 골목이었다. 아침을 준비하는 상인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다. 놈들의 포위망을 벗어난 것 같아. 하지만 서울을 떠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 이제 어쩔 거야. 계속 이렇게 도망만 다닐 순 없잖아. 에바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반격해야지. 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놈들이 우리를 사냥하게 둘 순 없어. 이제 우리가 사냥꾼이 될 차례야. 그의 말에 에바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이 남자, 지금 단둘이서 국제범죄 조직을 상대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무모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불가능하게 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우린 무기도 지원도 없잖아? 나한테는 아직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장 남아 있어. 그리고 당신이라는 최고의 무기도 있고, 나는 약에 취해서 쓰러지고, 발목이나 다치는 짐 덩어리일 뿐인데, 에바가 자조적으로 말했다. 그러자 민준이 그녀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맞췄다. 아니, 당신은 델타 포스야. 최고의 전술가이자 분석가이지. 나는 행동하고 당신은 생각해. 당신의 머리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야. 내가 왜 당신의 신상을 털었을 것 같아.
당신을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연루된 그 스캔들. 뭔가 이상해. 너무 완벽하게 짜맞춰진 함정 같아. 진실을 밝히고 싶지 않아. 민준의 말은 에바의 가슴 깊은 곳을 관통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능력을 믿어주고 있었다. 처음이었다. 아버지조차도 그녀를 연약한 딸로만 여겼는데 이 남자는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알았어. 같이 해. 뭘 하면 되지? 에바의 눈빛이 달라졌다. 절망에 빠진 피해자의 눈이 아닌 전사의 눈으로 돌아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보일러실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준이 미리 설치해둔 비상 통신망이었다. 하데스, 들리나? 하데스? 익숙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 민준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다. 에바는 그가 그렇게 동요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누구야, 오랜만이군. 김민준? 내가 살아있을 줄 알았지. 역시 명줄이 길어. 라디오 너머의 목소리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지만 미세한 러시아 억양이 섞여 있었다. 비웃음과 살기가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드미트리. 민준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내 이름 아직 기억하고 있었나? 영광이군. 내 동료. 박중사의 마지막 비명을 바로 옆에서 들었던 놈의 이름인데 말이야. 드미트리. 그 이름은 민준의 5년 전 악몽 그 자체였다. 베이루트에서 그의 팀을 전멸시키고 그의 동료를 그의 눈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했던 케르베로스의 현장 지휘관. 그리고 민준의 전술과 움직임을 모두 꿰뚫고 있었던 국정원 내부의 정보를 빼돌린 자와 내통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내가 아끼는 그 여자. 에바 로스토바 대위. 몸값이 아주 비싸더군. 그녀의 아버지 덕분에 우리 조직은 아주 부유해졌지. LGM의 군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말이야. 물론 장군은 자기 딸이 우리 손에 있다는 건 아직 모르겠지만 거짓말마 아버지는 그런 짓을 할 뿐이 아니야. 에바가 소리쳤지만 드미트리는 낄낄거렸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대위.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이제 마지막 거래가 남았어. 김민준. 내 목과 그 여자의 목숨을 바꾸는 거래. 오늘 밤 자정. 인천항 제7부두 폐창고로 혼자 와라. 그 여자도 데리고 오면 더 좋고. 만약 오지 않으면 내가 아끼는 그 찻집 단골 할아버지들 하나씩 차례대로 사라지게 될 거야. 내가 지키고 싶었던 그 평화. 내가 산산조각 내주지. 지직. 통신이 끊겼다. 보일러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드미트리는 민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과거, 그의 트라우마, 그리고 그의 가장 약한 부분까지도 그는 민준을 개인적인 복수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가지마. 함정이야. 에바가 민준의 팔을 붙잡았다. 알아. 하지만 가야만 해. 민준의 눈은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에바를 지키는 임무가 아니었다. 5년 전 끝내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와 동료의 원수를 갚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었다. 혼자 가게 두지 않아? 나도 갈 거야. 당신이 말했잖아. 내 머리가 무기라고. 지금부터 내가 작전을 짜겠어. 에바는 그의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과거의 악령에 사로잡힌 남자와 모든 것을 잃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자. 이제 그들은 단순한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닌 공동의 적을 향해 나아가는 운명 공동체였다. 과연 그들은 과거의 악몽을 끊어내고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천항의 밤은 짙은 해무와 비릿한 소금 냄새, 그리고 녹슨 쇠 냄새로 가득했다. 거대한 화물선들이 괴물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간간이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가 스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제7부두 가장 구석에 위치한 폐창고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처럼 검은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약속 시간까지는 앞으로 2시간. 김민준과 에바는 폐창고가 내려다 보이는 건너편 크레인 조종실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적외선 감지기, 동작 감지 센서, 그리고 저격수까지. 경비가 삼엄하군. 민준이 고성능 쌍안경으로 창고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창고 옥상과 주변 건물 곳곳에 케르베로스의 저격수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정면으로 진입하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놈들은 당신이 정면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영웅처럼 말이지. 에바가 휴대용 태블릿 PC의 창고의 조감도를 띄우고 빠르게 분석하며 말했다. 그녀는 지난 몇 시간 동안 민준이 알려준 국정원 시절의 정보망을 이용해 창고의 설계도와 케르베로스의 예상 병력 배치도를 확보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두뇌는 슈퍼컴퓨터처럼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웅이 아니지. 우리는 사냥꾼이야. 사냥꾼은 먹잇감의 허를 찔러야 해. 그녀는 화면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를 봐. 창고 뒤편, 바다와 바로 연결되는 하수 처리관이야. 낡아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곳이지. 설계도상으로는 이 관이 창고 지하 기계실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놈들은 아마 이 경로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야. 지하로 침투한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입구가 문제군. 쇠창살로 막혀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게 필요하지. 에바가 가방에서 작은 장비 하나를 꺼냈다. 플라스마 절단기였다. 내 부하 중에 장비 담당이 있어. 내가 아주 아끼는 녀석이지. 그 친구한테만 연락해서 몰래 빼돌렸어. 이 정도면 10cm 두께의 강철도 5분 안에 녹일 수 있어. 민주는 놀란 눈으로 에바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감과 결단력이 넘쳤다. 훌륭하군. 대위, 작전 중에는 파트너라고 불러.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에바는 태블릿 화면을 넘겨. 그녀가 구상한 작전 계획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지하로 침투한 민준이 내부에서 교란을 일으키는 동안 에바는 외부에서 저격수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통신망을 마비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미트리를 고립시켜 민준과 1대1로 대결할 상황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내가 저격수들을 나한테 총도 없는데 총은 내가 구해놨어. 민준은 자신의 옆에 놓인 길고 묵직한 하드 케이스를 가리켰다. 국정원 시절에 쓰던 물건이야.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지만 아직 녹슬지는 않았을 거야. 그가 케이스를 열자 차가운 금속 광택을 뿜어내는 검은색 저격 소총이 모습을 드러냈다. Chetak Mode sans intervention. 현존하는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대물 저격총 중 하나였다. 이걸 내가 쓰라고 에바는 숨을 삼켰다. 그녀 역시 뛰어난 사수였지만 이 정도의 괴물을 다루어 본 적은 없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난 당신의 눈을 믿으니까. 민준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에바는 결심한 듯 총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팔에 전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민준이 그녀에게 맡긴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다.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각자의 위치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크레인을 타고 내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에바는 저격 소총을 들고 가장 높은 크레인 꼭대기로 올라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에바의 뺨을 스쳤다. 수십 미터 상공의 크레인 꼭대기는 아찔할 정도로 높았지만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스코프를 통해 내려다본 폐창고는 마치 거대한 사냥터처럼 보였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창고 옥상에 배치된 첫 번째 저격수를 조준했다.
심장이 고요하게 뛰기 시작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목표물과 자신만이 존재하는 완벽한 몰입의 상태. 한편 민주는 칠흑 같은 바닷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는 소리 없이 헤엄쳐 에바가 알려준 하수 처리관 입구에 도착했다. 예상대로 굵은 쇠창살이 앞을 막고 있었다. 그는 방수 가방에서 플라스마 절단기를 꺼냈다. 푸른 불꽃이 어둠 속에서 튀며 쇠창살을 녹이기 시작했다. 지익, 금속이 녹는 소리가 그의 심장 소리와 겹쳐졌다. 5분 후,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한 틈이 생겼다. 민주는 장비를 챙겨 안으로 들어갔다. 하수관 내부는 미끄럽고 악취가 진동했다. 그는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저 멀리 창고 지하로 이어지는 출구가 희미하게 보였다. 파트너, 들려 첫 번째 타겟 제거 완료. 그의 이어피스에서 에바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확인, 나도 곧 진입한다. 민주는 출구 앞에 도착했다. 낡은 철제 사다리가 위로 이어져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이 사다리를 올라서는 순간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5년 전의 악몽을 끝내기 위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전쟁. 그는 망설임 없이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 차가운 바닷물이 파도 소리를 내며 밀려오고 있었다. 끽, 낡은 철제 덮개가 미세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김민주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창고 지하 기계실 바닥으로 내려섰다.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그를 맞았다. 거대한 보일러와 배관들이 괴물처럼 얽혀 있었고 간간히 새어나오는 증기가 시야를 방해했다. 30방향. 2명. 순찰 중이야. 30초 후에 내 위치를 지나갈 거야. 에바의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크레인 꼭대기에서 창고에 깨진 창문 틈으로 내부를 감시하며 민준의 눈이 되어주고 있었다. 민준은 거대한 파이프 뒤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무장한 용병 2명이 대화를 나누며 다가왔다. 젠장, 드미트리는 너무 예민해. 고작 두 놈 잡자고 이 난리를 피우다니. 조용히 해. 그 고작 두 놈 중 하나가 하데스다. 방심하면 우리 목이 날아갈걸. 그들이 민준이 숨은 파이프를 지나치는 순간 민준이 움직였다. 그는 뒤처진 놈의 등 뒤로 유령처럼 다가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목의 경동맥을 눌렀다. 윽!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놈이 쓰러졌다. 앞서가던 놈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허공뿐이었다. 민주는 이미 천장 근처의 굵은 배관 위로 올라가 있었다. 어디 갔어? 이반 놈이 당황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순간 민준이 그의 머리 위로 뛰어내렸다. 그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무릎으로 놈의 목덜미를 정확히 찍어 눌렀다. 콰직, 놈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지하 클리어. 1층으로 이동한다. 민주는 계단을 타고 1층으로 올라갔다. 1층은 거대한 화물 창고였다. 높은 천장까지 닿을 듯한 선반들 위에는 나무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지게차와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널려 있었다. 1층, 최소 8명. 흩어져서 수색 중이야. 중앙에 있는 놈이 지휘관 같아. 조심해. 민주는 선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쇠구슬 몇 개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반대편 구석의 텅 빈 드럼통을 향해 쇠구슬 하나를 던졌다. 땡 맑은 금속성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무슨 소리야 저쪽이다 확인해봐. 용병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다. 그 틈을 타 민주는 선반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는 컨테이너와 선반 사이를 소리 없이 이동하며 흩어져 있는 용병들을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다. 위에서 덮치거나 뒤에서 기습했다. 그는 어둠과 구조물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먹잇감을 사냥하는 검은 표범 같았다. 옥상의 저격수. 2 남았어. 한 놈은 위치가 까다로워. 사각이야.
에바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다. 내가 유인하지. 위치를 알려줘. 민주는 일부러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켰다. 그는 컨테이너 위에서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졌다. 저기다 놈을 발견했다. 창고 안의 용병들이 민준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탕탕탕. 총알들이 컨테이너에 박히며 불꽃을 튀겼다. 보였어. 놈이 널 쏘려고 고개를 내밀었어. 에바의 목소리와 거의 동시에 크레인 꼭대기에서 둔탁하지만 강력한 총성이 울려 퍼졌다. 쿵 창고 옥상 창문이 깨지며 저격수 중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떨어졌다. 체이 타게미백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젠장 저격수다. 외부에도 적이 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용병들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에 대한 공포로 우왕좌왕했다. 바로 그때 창고의 모든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다. 정전이었다. 통신망이랑 전력 차단했어. 지금부터 10분이야. 파트너. 에바가 창고의 배전반을 저격하여 무력화시킨 것이었다. 완벽한 어둠 속 용병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하지만 민준에게 어둠은 오랜 친구와도 같았다. 그는 야간 투시령 없이도 소리와 공기의 흐름만으로 상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으악, 거기 누구야? 어둠 속에서 비명과 신음소리가 연달아 터져나왔다. 민준은 어둠을 가르는 사신처럼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공포 그 자체가 되어 놈들을 사냥했다. 10분 후 비상 전력이 들어오며 창고 안이 다시 희미하게 밝아졌다. 바닥에는 모든 용병들이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창고 중앙에는 드미트리가 권총을 든 채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역시 하데스로군. 내 부하들을 전부 정리하는데 10분도 안 걸리다니. 드미트리가 이를 갈며 말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군. 선배. 민준이 선반 위에서 뛰어내리며 그의 앞에 섰다. 박중사는 어떻게 죽였지? 아주 고통스럽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갔지. 왜 자신을 구해주지 않았냐고 원망하면서. 드미트리의 도발에 민준의 눈에 붉은 살기가 어렸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 놈은 여기서 죽는다. 두 남자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드미트리는 비열하게 웃으며 자신의 가슴에 달린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창고 천장에서 거대한 철창이 내려와 민준을 가두었다. 동시에 창고의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영상이 나타났다. 화면 속에는 민준이 운영하던 찻집 무심제의 단골이었던 박 할아버지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인질이다. 김민준. 내가 나를 죽이면 이 할아버지도 같이 죽는다. 폭탄이 설치되어 있거든. 자, 이제 어쩔 텐가? 영웅. 드미트리는 철창 밖에서 유유히 뒤돌아 비밀 통로를 통해 사라졌다. 그의 교활한 웃음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민주는 철창을 붙잡고 분노에 찬 고함을 질렀다. 그는 완벽하게 드미트리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과연 그는 인지를 구하고 5년 전의 악연을 끊어낼 수 있을까? 젠장. 김민주는 거대한 철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쇠와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지만 강철로 만들어진 창살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스크린 속에서 박 할아버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시한폭탄이 묶여 있었고 붉은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남은 시간은 15분. 민준. 들려? 무슨 일이야? 드미트리는 어디 갔어? 이어피스에서 에바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함정이다. 인지를 잡았어. 내 찻집 단골이신 박 할아버지야. 내가 여기서 나가도 드미트리를 죽여도 폭탄은 터진다고 했어. 위치를 알 수 있어. 주변에 단서가 될 만한 게 없어. 에바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민주는 스크린 속 배경을 샅샅이 훑었다. 낡은 벽돌벽, 바닥에 깔린 집,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어망. 오래된 정미소 같아.
집 냄새가 나는 걸 보니 그리고 바다와 가까운 곳이야. 벽돌에 소금기가 끼어 있어. 인천항 근처의 정미소. 알았어. 지금 바로 검색해 볼게. 넌 어떻게든 거기서 빠져나와. 민주는 철창의 잠금 장치를 살폈다. 복잡한 전자식 잠금 장치였다. 힘으로는 열 수 없었다. 그는 쓰러져 있는 용병들의 몸을 뒤져 소형 폭탄이나 해킹 장비를 찾았지만 허사였다. 방법이 없어 그가 절망하려던 순간 그의 눈에 창고 천장을 가로지르는 굵은 크레인 레일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레일에 매달려 있는 거대한 전자기식 인양기가 보였다. 에바, 이 창고의 전력 제어실. 아직 복구 안 됐지 응. 내가 완전히 박살냈어. 복구하려면 최소 1시간은 걸릴 거야. 왜 인양기 컨트롤 박스에 예비 전력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잠금 장치에 과부하를 걸어서 태워버리는 거야. 그는 크레인 기둥을 타고 기어 올라갔다. 수십 미터 높이의 아찔한 고공 작업이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컨트롤 박스를 열자 복잡한 전선들이 얽혀 있었다. 그는 국정원에서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 예비 배터리의 전력을 잠금 장치 회로로 직접 연결하기 시작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다. 찾았어. 7부두에서 OKM에 떨어진 곳에 폐쇄된 정미소가 하나 있어. 거기가 확실해. 에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았어. 지금 간다. 민준이 마지막 전선을 연결하는 순간 스파크가 튀며 컨트롤 박스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동시에 철창의 잠금 장치에서도 타는 냄새와 함께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찰칵 잠금 장치가 풀렸다. 성공이다. 그는 지체 없이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창고 구석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향해 달려갔다. 용병들이 타고 온 것이었다. 그는 시동을 걸고 미친 듯이 엑셀을 당겼다.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창고를 빠져나갔다. 남은 시간은 8분. 바람이 그의 뺨을 갈랐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정미소가 시야에 들어왔다. 낡고 스산한 건물이었다. 그는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려 소리 없이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왔군. 생각보다 빠르잖아. 정미소 2층에서 드미트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할아버지는 1층 중앙 기둥에 묶여 있었다. 남은 시간 2분. 할아버지를 풀어줘. 내 상대는 나잖아. 물론이지. 내가 죽으면 저 할아버지도 자유로워질 거야. 드미트리가 2층 난간에서 뛰어내렸다. 그의 양손에는 날카로운 군용 단검이 들려 있었다. 5년 전 베이루트에서 박중사를 죽였던 바로 그 칼이었다. 5년 전. 넌 망설였지. 하데스. 인질과 동료 사이에서. 그래서 내 동료가 죽었어. 오늘도 똑같아. 이 할아버지를 구하려고 망설이는 순간 내 심장에 내 칼이 박힐 거다. 드미트리가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칼날이 춤을 추듯 민준의 전신을 노렸다. 민준은 맨손으로 그의 공격을 막아내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드미트리를 제압해야 했지만 폭탄 해체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1분을 향해 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정미소의 유리창이 깨지며 검은 형체가 안으로 날아들었다. 에바였다. 그녀는 크레인에서 확보한 와이어를 이용해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진입한 것이었다. 파트너, 뒤는 내가 맡을게. 넌 할아버지만 구해. 에바가 품에서 권총을 꺼내 드미트리에게 겨누었다. 이런. 불청객이 끼어들었군. 드미트리가 혀를 찼다. 그의 시선이 에바에게 향한 그 찰나의 틈. 민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드미트리의 품으로 파고들어 그의 칼든 손목을 꺾었다. 동시에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그리고 쓰러진 드미트리의 관자놀이에 강력한 박치기를 날렸다. 쿵. 드미트리의 의식이 순간적으로 끊어졌다. 민주는 쓰러진 드미트리를 뒤로 하고 박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남은 시간 30초. 폭탄의 구조는 복잡했다.
잘못 건드리면 그대로 터질 것이다. 빨간 선, 아니, 파란 선. 그의 손이 떨렸다. 5년 전의 트라우마가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그때 그의 손 위로 다른 손이 겹쳐졌다. 에바였다. 진정해. 민준, 할 수 있어. 당신의 감을 믿어. 에바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의 혼란을 잠재웠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노란색 선을 끊었다. 땡. 타이머가 멈췄다. 남은 시간은 3초. 해냈다. 긴장이 풀리며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정신을 차린 드미트리가 숨겨둔 권총을 꺼내 민준의 등을 향해 겨누었다. 같이 죽자. 하데스 탕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총알은 민준에게 박히지 않았다. 에바가 몸을 날려 민준을 감싸 안은 것이다. 에바 민준의 비명이 정미소 안에 울려 퍼졌다. 붉은 피가 에바의 등에서 뿜어져 나와 민준의 얼굴을 적셨다. 과연 그녀의 운명은, 그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대로 비극으로 끝나게 될까? 에바 김민준의 절규가 패정 미소에 먼지 쌓인 공기를 갈랐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세상의 모든 소리는 멀게만 느껴졌다. 그의 눈에는 오직 쓰러져가는 에바의 모습과 그녀의 등에서 분수처럼 솟구치는 선홍색 피만이 담겨 있었다. 분노와 절망이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는 자신을 감싸 안은 에바의 몸을 부축하며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안 돼, 안 돼. 에바 정신 차려. 그가 그녀의 뺨을 두드리며 외쳤지만 에바의 눈은 서서히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괜찮아, 민준.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가래팠다. 그녀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민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하데스가 완전히 깨어났다. 그의 눈동자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얼음 같은 살기만이 남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비틀거리며 일어서는 드미트리를 노려보았다. 내 놈은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될 거다. 민준의 목소리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저주와도 같았다. 드미트리는 그 눈빛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고 뒷걸음질 쳤다. 그는 다시 총을 겨누려 했지만 민준은 그보다 빨랐다. 민준은 바닥에 떨어진 쇠 파이프를 집어던졌다. 쇠 파이프가 회전하며 날아가 드미트리의 총든 손목을 정확히 강타했다. 화직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드미트리가 비명을 질렀다. 민준은 성난 짐승처럼 그에게 달려들었다. 더 이상 기술도 절제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분노와 파괴 본능만이 그의 몸을 지배했다. 그의 주먹이 발길질이 비처럼 드미트리의 온몸에 쏟아졌다. 드미트리는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얻어맞았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소리가 정미소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그만해. 박 할아버지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지만 민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 일격을 날려 드미트리의 숨통을 끊으려던 순간 아주 희미하게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살인자는 되지 마, 에바였다. 그녀는 아직 의식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민준을 멈추게 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주먹을 허공에 멈춘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천천히 드미트리에게서 물러나 쓰러져 있는 에바에게 달려갔다. 에바 버텨, 내가 살려줄게. 제발. 그는 자신의 셔츠를 찢어 그녀의 상처를 필사적으로 압박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서울 북촌의 한옥마을. 무심제는 여전히 고즈넉한 평화를 간직하고 있었다. 마당에는 가을 국화가 활짝 피어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다. 김민주는 옛마루에 앉아 조용히 찻잔을 닦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물 흐르듯 유려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한결 부드럽고 따뜻해져 있었다.
그의 옆에는 작은 휠체어가 놓여 있었다. 드르륵 찻집의 미닫이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다. 에바였다. 그녀는 6개월간의 대수술과 재활치료 끝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총알은 척추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지만 하반신에 마비가 남아 혼자서는 걷기 힘든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평온해 보였다. 오늘 날씨 좋네. 차 한 잔 마시기 딱 좋은 날씨야. 에바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한 델타포스 대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남자 곁에서 행복을 느끼는 한 여자였다. 국화차로 준비했어. 마음이 안정되는데 좋다고 하니까. 민준이 그녀를 위해 찻잔을 내밀었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재활을 돕고 식사를 챙기고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에바를 지켜야 한다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케르베로스는 완전히 소탕되었고 드미트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에바의 아버지는 LGM 스캔들의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 그리고 부대 내의 쥐새끼였던 에바의 부관 역시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민준, 응, 후회해. 뭘 나 때문에 당신의 평화로운 일상이 다 망가졌잖아. 그리고 나 때문에 다시 사람을 해칠 뻔했고. 에바의 눈에 미안함이 어렸다. 민준은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후회 안 해.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똑같이 행동했을 거야. 넌 내 일상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나를 지옥에서 구해준 거야. 나를 다시 살게 해줬어.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 함께 겪었던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고통, 두려움, 신뢰, 그리고 사랑. 근데 말이야, 민준이 짓궂게 웃으며 말했다. 그때 클럽에서 했던 말. 아직 유효한가? 무슨 말 잘 들으면 같이 자준다는 거. 에바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그녀는 민준의 어깨를 주먹으로 콩 때렸다. 그건 그때고 지금은 내가 환자잖아. 환자니까 더 잘 돌봐줘야지. 평생. 민준이 그녀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찻집 마당의 국화 향기가 바람을 타고 와 두 사람을 감쌌다.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구원이 된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막 진짜 시작되고 있었다. 고요한 찻집 무심제에서 그들의 시간은 영원처럼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흘러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서울의 고즈넉한 찻집에서 시작된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오만했던 엘리트 군인과 과거의 상처를 숨긴 채 살아가던 한 남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액션과 로맨스를 넘어 우리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교훈을 얻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에서 에바 대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계급과 힘, 그리고 돈으로 움직이는 분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배경을 오만함의 갑옷으로 두르고 타인의 세상과 문화를 존중 없이 짓밟았습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내가 가진 작은 지식, 내가 이룬 작은 성공, 내가 속한 사회적 위치를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쉽게 무시하거나 비웃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린 순간 그녀를 지켜준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한 남자의 묵묵한 헌신이었습니다. 김민준이라는 남자는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와 트라우마라는 깊은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었지만 결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타인을 향한 연민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분노와 복수심에 자신을 내맡기기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려 고뇌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용서와 치유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극복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내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타인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의 구원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신뢰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절망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기꺼이 자신의 등을 맡겼습니다. 에바는 김민준의 과거가 아닌 현재의 행동을 믿었고, 김민준은 에바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오해하고, 상처받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마지막 끈은 바로 사람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상대방의 배경이나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심을 바라보려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에게 기적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김민준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은 거창한 명예나 부가 아니었습니다. 찻집에서 단골 손님과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 고요한 오후의 햇살 같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기에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친구와의 즐거운 통화,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었던 기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난 뒤 잠시 멈추어 우리 곁의 소중한 것들을 한번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결국 인생이란 예상치 못한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홀로 절망하기도 하는 여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곁에 누군가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김민준과 같은 든든한 버팀목이 에바와 같은 용기 있는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강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언제나 용기와 신뢰, 그리고 사랑을 잃지 않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감을 주는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사건, 단체 및 배경은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이며 실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야기는 오직 교육적 및 오락적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방하거나 옹호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전적으로 창작물이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현실과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에 묘사된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행위는 절대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자는 본 영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